날씨가 너무 좋죠. 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일찍 끝나고 여러분들 조금 남아서 열심히 복습도 하시고, 예. 어, 1시간 정도 딱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에 가서도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남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딱 집중해서 1시간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한 30분만 훑어봐도 될 거예요. 예. 자,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 보시면 중앙식 이제 급탕 방식의 특징 중에서 가로 2번에 가열 방식에 따른 특징 나오나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일러 자체가 직접 가열식은 급탕용 보일러가 따로 있고 난방용 보일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간접 가열식은 난방용 보일러 하나를 가지고 모두 된다? 급탕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효율을 따졌을 때는 직접하고 간접 중에서 누가 효율이 좋다? 직접. 그렇죠? 그리고 보일러 내 수처리. 그리고 수처리는 뭐냐? 물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처리. 그래서 지속적인 물 처리로 물때가 많이 낀다는 거. 그러니까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물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기죠? 물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물때가 이제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스케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도 스케일링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 이런 그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내 압력하고 그 다음에 저탕조 가열 이것까지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메인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아까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는데 그 그림들이 지금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2번 급탕 배관의 유형이 나옵니다. 급탕 배관의 유형이라 그래서 단관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순환식, 단관식 그리고 순환식은 다른 말로 복관식 또 이관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관식은 일관식.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관이 한 개 있는 게 뭐죠? 일관식, 즉 단관식이고 관이 두 개 있는 게 이관식, 복관식, 순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죠. 감은 거의 잡으셨을 건데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물을 공급하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관이 있겠죠. 그 관은 단관식이든 복관식이든 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보냅니다. 이게 바로 단관식 또는 복관식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을 공급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돌아오는 게 있겠죠. 순환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을 공급하는 데서 물을 공급받는 데까지 길이가 뭐하면 너무 길면 물이 뭐 할 수 있어요? 식을 수 있잖아요. 물을 공급하고 난 뒤에 계속 물을 공급 안 하면 물이 식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고여 있게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급탕이든 급수든 관에는 물이 항상 뭐 있다고요? 고여 있다고요. 차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가지고 물을 끓여 가지고 물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근데 보일러를 작동을 안 해요. 작동 안 하면 그 고여 있는 물은 식겠죠. 그럼 차가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시금 보일러를 작동한다고요. 작동하면 뜨거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고여있는 채워져 있던 차가운 물이 뭐 해야지만 그죠? 빠져야지만 뜨거운 물이 들어가잖아 이게. 뭐가 아니니까 순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관식과 복관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물이 계속 고여있게 만드는 게 단관식이에요. 이관식은 왜 만들었냐면 물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 뭐 하도록 순환해서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뭐죠?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일러를 이렇게 작동하죠. 보일러 작동하면 바로 뜨거운 물 나와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왜? 보일러 관 내에 있는 급탕관에 있는 차가운 물이 뭐 해야 되니까? 빠져야 되니까. 그게 빠지면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니면 그 뜨거운 물이 채워지면서 열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그 뜨거운 물 자체가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관식하고 단관식 부분은 개념을 봤을 때 단관식과
그 다음에 복간식. 그래서 1관식, 2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관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일러가 작동되더라도 물을 내가 쓰지 않으면 이 물은 관에 있는 물은 식게 된다고요. 식으니까 뭐죠? 수전을 딱 틀더라도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고 차가운 물이 나왔다가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단관식. 그런데 복간식은 뭐냐면 보일러가 작동되면 이 관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관이 하나 있어서 이 물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그럼 고여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니까 뜨거운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밸브를 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사무실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뭐 하면 밸브를 열면 뜨거운 물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순환식이니까. 아시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건 관이 한 개고 이게 관이 두 개니까 당연히 누가 더 비쌀까요? 그렇죠. 복간식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거. 이건 시설비가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뭘로 하고? 그렇죠. 단관식으로 하죠. 근데 규모가 크면 배관 길이도 길어지기 때문에 단관식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뭘로 해요? 복간식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간식과 단관식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단관식 보면 온수를 급탕전까지 운반하는 배관 한 개만 가지고 설치하는 거고 공급하는 급탕관은 있지만 돌아오는 뭐가 없어요. 돌아오는 게 바로 환탕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환탕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환탕관 또는 순환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관이 뭐한 것 짧은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처음에는 수전을 열면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뜨거운 물 나오겠죠. 찬물이 빠지면. 그리고 시설비가 저렴하다는 거.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걸 말로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글로서. 두 번째 순환식. 급탕관의 길이가 뭐 할 때예요? 길 때. 온수의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일러에서 급탕 전까지 공급하고 다시금 또 뭐하는? 순환하는 순환관을 배관하는 방식을 우리는 순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규모가 큰 건물에 주로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수전을 열면 바로 뭐가 나와요? 온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그 대신에 뭐하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난방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난방에 대한 분류. 난방 분류. 난방에 대한 분류는 난방 유형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 열원 공급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원 공급에 따라 분류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 난방이 있고 뭐죠? 중앙 난방이 있고 그리고 지역 난방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방 유형에 따라서 아까 직접과 간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난방에 대한 분류입니다. 난방에 대한 분류인데 크게 나누어서 난방에 대한 분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중앙식 난방, 즉 개별식 난방을 하는 경우는 개별식 난방은 우리가 그 세대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 잘 안 해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난방 개념이 아니고 뭐냐면 급탕 개념 가지고 얘기할 때만 얘기하고 난방에서는 그 개별적 난방을 가지고 설명할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주로 난방 하면 뭘 얘기하냐면 중앙식 난방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앙식 난방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일러가 기계실에 큰 보일러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식 난방은 각 건물마다 건물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최소 몇 대 한 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물 어디? 기계실에. 기계실에 보일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식 난방 말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 있죠. 신도시를 만들 때 보통 많이 하는 난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역 난방.
지역 난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역 난방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합니다. 개별식 난방은 잘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중앙식 난방과 지역식 난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건물 기계실에 뭐가 있으면 보일러실이 있으면 중앙식, 건물 기계실에 보일러실이 없으면 지역 난방이에요. 건물에 보일러실이 없다고? 물을 끓이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난방을 해요? 그래서 지역 난방인 거예요. 물을 끓이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끓인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난방은 건물 기계실에 뭐가 없다고요? 보일러가 물을 끓이는 보일러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난방은 이런 거죠. 하나의 지역에 이 하나의 지역이 있으면 여기다가 열병합 발전소라고 그러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있죠. 전기 만들어내는 발전소인데 전기를 만들려면 열을 쓰잖아요. 그럼 그때 전기를 만들고 남은 열이 있어요. 그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전기를 만든 열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에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 내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열 교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기계실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열 교환 장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건 큰 물을 끓이는 열병합 발전소고 여기서 관을 통해서 전기를 여기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내에서는 이 건물 내에서는 각각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 내에서 차가운 물 있죠.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이제 차가워졌잖아요. 온도가 내려간 물을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배관을 만듭니다. 이 배관과 뭐 하느냐? 뭐 했어요? 교차를 시키는 거예요. 교차시킨 거예요. 교차. 물을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0도씨가 넘는 전기가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하면 40도 정도 온도가 뭐죠? 좀 떨어진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나갈 때 이 100도씨하고 교차가 되잖아 지금. 그럼 열을 뭐 할까요? 뺏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 열을 뺏어오면 이 40도는 80도까지 되고 이건 이제 40도 떨어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게 40도였던 물이 이걸 지나가면 여기 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80도인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0도씨가 이 열을 뺏겼으니까 40도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계속 순환시키고 이쪽 물도 순환시키고 왜냐하면 난방이잖아요. 지금 이게. 급탕이 아니에요. 급탕은 물을 소진하는 거지만 난방은 물을 소진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열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죠. 이제 뭐 전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뭐죠? 뜨거운 물을 가지고 공기를 가열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해서 뭘로 쓰냐면 이걸 가지고 물을 끓이기도 해요. 그럼 그 물을 끓인 건 뭐죠?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인 것은 어디로? 급탕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열해 가지고 막 뭐죠? 물을 끓이는 그런 보일러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물마다. 이게 바로 무슨 난방이에요? 이게 지역 난방이에요. 지역 난방. 직접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간접적인 부분 형태입니다. 근데 중앙식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가 있어가지고 보일러가 직접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거는. 끓여가지고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물을 공급하게 될 때 직접 물을 공급하게 될 때 이 중앙식 난방은 크게 나눠서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직접 난방이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간접 난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직접과 간접 난방. 중앙식 난방 중에서도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어요. 이 직접이 뭐고 간접이 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판단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시험제는 다음 중에 직접 난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종류를 물어볼 때는 이 두 개를 종류를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지역난방은 지역난방이 가진 특징만 물어봐요. 중앙난방은 중앙난방이 가진 특징은 잘 안 물어봐요. 그냥 직접과 간접에 대한 종류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직접과 간접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 있죠? 여러분 집에 바닥에서 뜨거운 열이 있어요, 없어요? 난방할 때 여러분 집에 바닥이 따끈따끈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내가 후끈후끈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난방은 간접일까요? 직접일까요? 직접? 간접?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직접과 간접은 외우지 않고도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왜? 시설계로는 물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물어 그냥 얘기하지. 동영상 보시는 분도 짜증날 수 있는데 시설계로는 안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의 사고를 고치기 위해서. 시설계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안 배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안 배운 내용은 찍어야 되잖아요. 그 찍는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찍으면 찍는 대로 다 틀려요. 왜요? 사고가 상식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상식적이 아닌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고 문제가 상식선이 아닌 문제가 있다고. 이건 이게 아니냐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고. 그럼 그게 아닌 경우로 상식을 뭐 해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 구조를.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나오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사고를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시설계로는. 그게 안 되면 시설계로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면 꼭 대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기 게 돼요. 진짜. 사고를 제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시설계로는 제가 상식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식적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집에 가보면 아파트에 난방을 하는데 이 난방이 직접이냐 간접이냐. 그 다음 또 하나. 그 호텔에 가보면 호텔요. 호텔에 한 번씩 가보셨죠? 호텔에 가보면 밑에서 이런 박스 채워진 부분에 다 없죠. 여기 다 채웠죠. 원래 여기에 5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있었거든요. 라지에이터가 있었어요. 라지에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라지에이터가 있었는데 이게 다 철거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렇게 해서 이런 박스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가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천장에서 나오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난방을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직접? 이거는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간접? 직접? 간접? 네. 그래요. 옛날에 은행에 가보면 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이거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 자, 직접과 간접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고깃집을 가요. 고깃집을 가면 고기를, 생고기를 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직접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게 직접이에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주방에서 고기를 다 구워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둘 다 구운 거 맞죠? 내가 구운 것도 아니야. 먹어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내가 구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방에서 구워서 온 거잖아요. 간접이죠. 어떤 얘기냐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똑같이 난방이니까 다 난방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 공기를 직접 열을 통해서 가열하면 그건 뭐가 되고요? 직접이고, 기계실에서 뜨거운 공기를 만들어요. 뜨거운 공기를 만든다고 만들어서 이 안에 뜨거운 공기를 투입을 해요. 투입해서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하고 뭐 하죠? 섞이면서 실내 공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접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직접은 뭐가 나와야 돼요? 손을 대면 열이 나와야 돼요. 공기를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대면 뭐가 나오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럼 뭐가 돼요? 간접이에요. 그건 공기를 뜨거운 걸 만들었잖아요. 얘네가 내가 공기를 직접 가열한 게 아니잖아요. 섞여서 온도를 올린 거지. 혼합시켜서. 차이점을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바닥에 손을 대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아니면 뜨거운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상하다. 우리 집은 바람이 사살 나. 그거는 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이세요? 손을 대면 뜨거운 열이 나오는 거예요. 열이. 그럼 직접인 거예요. 여기다가 손을 댔는데 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바람이 나오면 간접이 되는 거고 뜨거운 공기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요? 열이 나오지. 열이. 앉아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치질 있는 분들 여기 앉아있으면 옛날에 좋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손 대면 뭐가 돼요? 열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죠? 직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 뭐예요? 간접이지.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그 다음 또 이거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손 대면 뭐 나와요? 바람이 나오죠. 온풍기. 온풍 난방. 간접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가 돼요? 이 개념을 알면 직접과 간접을 금방 찾는데 이거를 앞자를 따서 외운다든지 이걸 뭐죠?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이게 난방이고 난방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무슨 말이세요? 개념을 알면 직접과 난방을 아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면 그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슨 말이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해도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쓰리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 세 가지 고가 안 되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요. 전 점수가 이상하게 안 나와요. 첫 번째, 이해를 하셨나요? 아니, 이해 안 하고 암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죠. 이해는 했어요. 그럼 물어봐요. 암기는 했나요? 아니요, 이해만 해. 강의만 줄기차게 들었어요, 그냥. 그럼 뭐예요? 암기를 해야지. 근데 저 이해도 있고 암기도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적용을 해야죠.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안 하면 점수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커리가 짜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간접 난방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온풍 난방이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온풍 난방이 간접 난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난방은
다시금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분류가 되게 많죠. 직접 난방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대류 난방하고 복사 난방하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 둘 다 열이에요. 둘 다 열이니까 직접이 되는 거죠. 복사 난방은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공동주택의 난방이 뭐예요? 복사 난방이에요. 왜? 여러분 바닥에 코일이 깔려 있거든요. 그 코일에 뜨거운 물 있죠. 물이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웠죠. 그 데웠던 여기 전체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공기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공기를 가열하는 게 이게 바로 복사 난방입니다. 그럼 복사 난방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복사 난방에는 뭐가 없냐면 아까 했던 거 이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라디에이터. 우리나라 말로 열을 방출하는 기계. 열을 방출하는 기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불러요? 방열기. 영어로 라디에이터. 됐나요? 열을 방출하는 기계, 방열기 또는 라디에이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디에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즉 대류 난방은 방열기가 있습니다. 근데 복사 난방은 방열기가 없습니다. 실내에 가보면 라디에이터 방열기 없잖아요. 바닥에 숨어 있으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복사 난방이에요. 복사 난방.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류 난방은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방열기가 있는데 이 방열기에 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관에 온수를 보내주느냐 증기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난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온수를 보내주면 뜨거운 물이 지나가면서 열을 가열하는 거고 만약에 증기를 보내주면 증기가 지나가면서 열을 뭐 하는 거예요?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수를 보내주면 무슨 난방일까요? 온수 난방. 온수 난방. 증기를 보내면요. 증기 난방. 그건 뭐 간단해요. 이겁니다. 근데 온수는요. 크게 나눠서 또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 가질치죠. 온수는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저온수하고 저온수 난방과 뭐로 나눠줄까요? 그렇죠. 고온수 난방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온수 난방은 저온수 난방과 고온수 난방으로 나눠지게 돼.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류 난방의 종류에는 저온수, 고온수, 증기 난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나오는 핵심을 설명해 드리면 이 두 개는 종류 물어보는 거고 아시겠어요? 여기는 종류 안 물어봐요. 여기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대류 난방과 복사 난방의 차이점을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대류 난방이 복사 난방과 비교했을 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두 개를 비교해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에 따라서 전체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항상 키워드를 먼저 봐야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특징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핵심이 뭐냐? 핵심을 알면 방열기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많죠. 왜? 생각해보면 대류 난방은 방열기가 있으니까 공간을 차지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을 유효 공간이라 그러죠. 유효 면적. 유효 면적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하지만 이거는 방열기가 없죠. 그럼 유효 면적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돼요. 됐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기본서 가서 이제 볼 거고. 그럼 온수 난방에서 저온수 난방하고 고온수 난방이 나오는데 물어볼까요? 저온수는 그러면 한 몇 도 정도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온수는 몇 도 같아요? 몇 도? 저온수는 한 몇 도 같아요? 30도? 45도?
40도. 고온수는 몇 도 같아요? 60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온수 그러면 뭐 60도 이상, 저온수는 60도 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100도입니다. 저온수와 고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100도입니다. 100도 이상이 고온수, 100도 미만이 저온수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세요? 아니 100도 이상이 고온수라고요? 예. 아니 100도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증기가 되는 증기난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100도 이상 되면 계속 끓이면 증기가 돼요. 근데 왜 고온수라 그럽니까? 그래서 100도 이상이 되는데 고온수가 되려고 하면 모든 관은 다 막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기압보다도 높은 압을 계속 가해줘야지만 100도가 넘어도 증기가 되지 않고 물이 계속 유지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걸 뭐라 불러요? 고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물을 끓이면 100도씨 이상이 되면 뭐가 돼요? 증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밀폐를 시키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을 계속 가해주면서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상태가 변하지 않고 계속 물질의 상태는 유지되면서 온도만 올라가요. 그걸 고온수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고온수는 전기난방 거의 맞먹어요. 예. 왜? 같은 100도씨 이상이니까. 됐나요? 그런 걸 고온수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온수와 저온수 보통 얘기하면 한 60도, 80도 이게 고온수겠죠? 아니에요. 그걸 많이 착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알아야 고온수에 대한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고온수에 대한 부분의 개념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 알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 보시면 난방 열원의 공급 방식해서 비교가 나옵니다. 난방 열원의 공급 방식. 전기난방, 대류식해서 전기난방. 그리고 125페이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온수난방. 그리고 밑에는 복사난방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솔직히 이 특징을 가지고 볼 건 없어요. 볼 건 없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124페이지에 전기난방 나오죠. 특징에 보시면 무슨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잠열이죠. 왜요?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물을 끓여서 물질의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열은 잠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온수는 무슨 열일까요? 현열이겠지. 왜냐면 온도만 올렸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온도에 보시면 온수난방은 현열이라고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전기하고 온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단 고온수는 제외하고요. 온수하고 전기 중에서 누가 온도가 높아요? 당연하죠. 온도가 전기가 높죠.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실내 온도를 똑같이 18.5도씨를 올리고자 합니다. 18.5도씨를 올리고자 해요. 그러면 전기하고 온수를 보낼 때 방열기에 보낼 거잖아요. 보낼 때 온수하고 전기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보내야 돼요? 방열기에다가 똑같이 18.5도씨를 뭐 한다고요? 올린다고요. 그러면 전기하고 온수 중에서 누가 더 양을 많이 보내야 되냐고요? 온수죠. 왜? 온수는 온도가 낮으니까 많은 양을 가지고 해야죠. 인해준술이잖아요. 전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만 가도 실내 공간 18.5도씨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왜? 전기난방은 온도가 높으니까. 이거 이해하시나요? 온수는 온도가 낮으니까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열을 해줘야 실내 온도를 그만큼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
전기는 조금만 보내도 금방 그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을 적게 해도 되죠. 그럼 양이 적어지면 관의 광경도 작아도 되고, 그러면 여러모로 뭐죠? 시설비도 절약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적으니까 금방 가열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시간도, 예열 시간도 단축되고, 이건 길어지고, 서로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이걸 가지고 굳이 뭐냐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전기난방과 온수난방 부분에 대해서 뭐 예열 시간, 광경 이런 것까지는 크게 외우지 않더라도 개념만 가지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중에서 누가 양을 적게 해도 된다. 전기. 왜? 온도가 높으니까. 대신에 이거는 양을 똑같이 온도를 올리려면 이건 양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125페이지에 복사난방은 크게 따로 얘기할 건 없고, 126페이지 보세요. 126페이지에 대류난방의 표준 방열량이란 게 나옵니다. 표준 방열량. 그때 표준 방열량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뭐 이 수치를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니고 표준 방열량이 지금 두 개가 나오죠. 전기일 때, 온수일 때 나왔는데 지금 왼쪽하고 표가 딱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하나는 둘 다 표준 방열량인데 뭐가 틀려요? 그렇죠. 단위가 틀린 거예요. 그 파악하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건 외우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왜? 왼쪽에 있는 단위는 지금 안 써요. 이제 킬로칼로리 안 쓴다고. 그래서 이 수치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는 뭘 설명할 거냐면 단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비는 단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위를 안 잡아 놓으시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단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비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였습니다. 1m를 보내는데 물의 수압은 얼마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물 1m를 보내는데 얼마 필요해요? 0.01 메가파스칼이 필요하다 거 기억나세요? 반대로 0.01 메가파스칼을 뭐로 고칠 때는 미터로 고칠 때는 0.01 메가파스칼 압을 가지고 얼마나 보낼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1m 보낼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1 메가파스칼을 가지고 얼마를 보낼 수 있어요? 100m까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고칠 때는 나누기 100.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칠 때는 뭐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메가파스칼이 나왔죠. 처음 보는 거. 이 M은 M이라고 하지 않고 메가라고 있습니다. 메가. 거대한 메가라고 있어요. 단위. 메가는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알죠? 키로는 알죠? 키로는 얼마예요? 1000. 키로는 1000, 10의 3승입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됐나요? 그럼 메가는 그렇죠. 10의 6승. 이것의 딱 뭐죠? 제곱입니다. 그래서 10의 6승이에요. 공이 몇 개예요? 공이 6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만이에요. 100만. 얼마나 큰지 알겠죠? 메가라는 게. 그래서 10의 6승입니다. 메가라는 게. 이 단위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부분. 단위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이걸 왜 대문자로 쓴지 알죠? 미터하고 헷갈리니까. 미터하고 구별하려고 대문자 M을 쓰면 메가라고 읽어요. 미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킬로, K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여기까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뭐 나노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요. 아주 미세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설명 한번 할게요. 이거 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자, 그 힘에 대한 단위를 얘기할 때, 힘을 얘기할 때, 힘의 앞으로 우리가 그 구조에서 힘을 얘기하잖아요. 힘을 얘기할 때는 옛날에는 뭘로 쓰냐면 킬로그램 F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무게가 곧 힘이다. 이게 떨어뜨려지잖아요. 이 무게만큼 힘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물론 가속도를 붙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보통 킬로그램 F로 썼는데 이제는 이거 안 쓰고 힘은 뭘로 쓰는지 아세요? 뉴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류인력. 이걸로 씁니다. 힘의 단위는. 그래서 앞으로 N 나오면 대문자 N은 뭐다? 뉴턴이라고. 뉴턴. 뉴턴 아시죠? 뉴턴. 예. 그래서 앞으로 N은 뉴턴 이렇게 있습니다. 힘의 단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뭐 칠판에 100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100뉴턴. 또는 100뉴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1000뉴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럼 이걸 줄여서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1000이 킬로죠. 그럼 1킬로뉴턴 이렇게도 표시한다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1002 킬로 1킬로뉴턴 이렇게 됩니다. 뉴턴. 그런데 힘에 대한 형태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 뭐 만든 사람 이름을 따는 거니까 앞으로 힘에 대한 단위는 뉴턴이라고 해라 해서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왜 이러냐 물어본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고 뉴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힘의 단위는 뭐다? 뉴턴. 그런데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어떤 물체의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럼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여기다 뭘 나눠야 돼요? 면적을 나눠야 돼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하나의 가로가 1m고 1mm고 다른 하나가 1mm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1뉴턴/per 제곱미리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단위가 이 단위하고 거의 같은 부분이 됩니다. 이게 이 단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단위가 되게 힘든 단위가 되는데, 자 보세요. 뉴턴/per 제곱미리가 되는데 이거를 하나 조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이 뉴턴/per 제곱미리 부분이 1뉴턴/per 제곱미리. 그러니까 이건 힘의 단위가 뉴턴인 건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어떤 면적, 어떤 재료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힘이 가해지면 이 힘이 이 전체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러면 이 부재가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강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강도의 단위가 바로 이게 됩니다.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뉴턴/per 제곱미리라고 해서 단위를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쓰니까 처음에는 뭘로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이걸로 쓰지 않고 이렇게 제곱미터당 뉴턴 이렇게 썼다고. 미리로 안 쓰고. 무슨 말이가 돼요? 처음에 이렇게 썼다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미리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죠. 미터를 뭐로 바꾸면 돼요? 미리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미터에다가 1미터가 몇 미리니까 1000이죠.
10의 3 미리 된 거 맞나요? 1m는 1000mm입니다. 즉 100cm. 1m는 100cm. 그리고 100cm니까 미리를 고치면 1cm가 10mm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3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10의 3승 미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제곱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뉴턴 얼마 이거? 10의 6이 됩니다. 3이 6이 된다고. 어렵죠? 그냥 듣고 있으세요. 와, 지금 고등학교 때도 안 하던 수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곱하면 6이 되고 이거는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뉴턴이 자기 제자한테 야 앞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힘 나올 때마다 뉴턴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원래 단위는 소문자를 써요. 근데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만 뭘로 쓰는 거예요?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소음의 단위 아세요? 데시벨 들어보셨어요? 소음의 단위 데시벨이죠. 그러면 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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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네. 왜 두 번째 거예요? 단위는 소문자예요, 원래. 단위는 소문자라고. 그래서 앞에 D는 대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키로처럼 그런 거예요, 이거. 뒤에 B는 뭐예요? 벨, 소리. 전화기 만들고 한 사람 소리의 사람 벨이죠. 그 사람 이름 따서 B라고 한 거예요, 대문자. 사람 이름만 대문자라고. 그래서 이건 소문자를 안 하고 대문자 N이 뉴턴이 되는 거야, 사람 이름. 그런데 자기 이름 따서 뉴턴이라고 해서 했는데 스승님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걸 면적을 여기 나누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면적당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위가 분수로 나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던 누가요? 파스칼이. 생각하는 파스칼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앞으로 유명해지면 이 단위 너무 어렵다. 내 이름 따서 파스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사람이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뉴턴/버 제곱미리를 파스칼 자기 이름 따서 파스칼로 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두 개가 같은 거라고. 그럼 보세요.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요새는 미터를 쓰지 않고 미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뉴턴 퍼 10의 6승에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그런데 여기 10의 6승이 있죠. 이게 지금 분수자 밑에 분모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로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죠. 아니 A는 B분의 C 하면 이게 분모에 있는 거 1로 넘어갈 수 있죠. 이걸 나누는 거죠, 지금. 나누는 게 넘어갈 때는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돼요.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약속이니까. 약속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가면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나누기가 된다고. 약속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10의 6승이 분모 있으니까 넘어가면 1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10의 6승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10의 6승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메가. 그래서 이게 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가파스칼이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 메가라는 사람하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쓰는 단위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가파스칼이 뭔지를 몰라요. 메가파스칼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거다 이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솔직히 지금까지 했던 거 이거 전혀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메가파스칼이란 것은 힘에다가 면적을 나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숨어 있다고 여기에. 무슨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1메가파스칼은 1뉴턴 per 제곱미리하고 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우리 이거 있죠. 1ppm은 뭐였어요? 100만 분의 1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위 부분. 그래서 위에 거는 몰라도 돼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메가파스칼이란 것은 강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자꾸 얘기합니다. 수압, 압력 이런 거 얘기할 때 강도, 수압 얘기할 때 이 단위를 써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같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예. 됐죠? 단위 부분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단위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여러 위인들을 제가 불러내는데 오늘 베르누이 우리 누이 중에 베르누이 나왔고 뉴턴 나왔고 파스칼 나왔죠. 한 명만 더 부를게요. 누구 부르냐면 줄, 동력, 일에 대한 단위, 줄을 불러낼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뭘 쓰냐면 일에 대한 단위는 줄입니다. 줄. 아시겠죠? 일에 대한 단위 뭐라고요? 줄. 근데 실제로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에너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일을 이렇게 책상을 이만큼 옮겼습니다 하는 일의 양은 줄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얼마만큼 일했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당, 초당 얼마 일을 했다. 줄 per sec 이렇게 얘기해요. 초당 얼마 일을 했다 이 얘기라고. 됐나요? 줄이란 사람이 일에 대한 동력에 대한 단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줄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한 일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 그건 초당 이렇게 나타나면 돼. 내가 1초당 얼마 일을 했다. 왜? 얼마를 일을 한 게 시간당 얼마를 했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가던 누가요? 와트가 그걸 듣고 야 너무 어려운데? 야 단위가 분수 나오면 너무 어렵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와트가.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면 앞으로 내 이름 따서 줄 per sec는 뭘로 하겠다? 와트로 하겠다. 이게 와트가 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줄 앞에 뭐가 붙기도 해요? 키로가 붙기도 하죠. 그러면 와트 앞에 뭐만 붙이면 돼요? 키로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킬로칼로리를 쓰는데 칼로리를 안 쓰고 지금 전부 다 뭘 쓴다는 얘기예요? 줄하고 와트를 쓴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수치도 그렇고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킬로칼로리 이 단위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 하시면 돼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비교하려고 나타낸 거예요. 표준 방열량은 킬로와트 per 제곱미터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단위만. 그래서 0. 얼마? 756, 0.523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단위. 근데 그 단위는 지금 솔직히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거 모르면 앞으로 계산 문제 못 풀어요. 중요한 거는. 급탕하고 난방하고 나올 때 100만 불짜리 공식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 단위를 알아야지만 풀리는 거예요. 설비에서 계산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위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시설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 실무에도 계산 문제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한 번 할 때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거 이거 기억하세요. 1kJ per sec는 뭐다? 1kW하고 같다는 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킬로와트라는 게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크 이거 kJ per sec가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초당 한 일의 양.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초당인데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면 분이 주어지죠. 분이. 그럼 분을 뭐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가 외운 공식은 초당이면 뭘로 고쳐야 돼요? 초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1분이 몇 초예요? 60초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60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죠. 60에다 60 곱하기 66, 36. 그렇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 계산 문제를 풀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단위 정리할게요. 제가 단위 정리할게요. 설명했으니까 단위 정리합니다. 자, 앞으로 설비든 구조든 단위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단위 변환에 관한 내용 이것만 기억하시라. 첫 번째 1 미터를 높이를 수압으로 바꿀 때, 그렇죠? 수압으로 바뀔 때 이건 높이, 뭐 거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높이 거리라고 할까요? 거리. 높이 해도 되고 수압으로 바뀔 때 얼마요? 오케이, 0.01 메가파스칼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0.0098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발올림해서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수압. 그래서 거리를 수압으로 바꿀 때는 나누기 100. 수압을 거리로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1 메가 파스칼은 뭐하고 같다? 1 뉴턴 퍼 제곱미리하고 같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게 강도, 구조에서는 강도, 설비에서는 수압의 단위. 수압의 단위, 강도의 단위. 아시겠죠? 지금 이게 수압이잖아요, 지금. 수압의 단위, 강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야, 이게. 수압이나 강도.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뭐 있었어요? 줄 전에 있었죠. 줄 전에 아까 뭐 했어요? 갑자기 킬로파스칼. 파스칼 부분이 있었죠. 파스칼 부분. 그래서 파스칼 부분 했고. 그러면 파스칼 부분 했죠. 그러면 킬로와트 부분하고 킬로줄 부분. 그렇죠. 그거 하면 되죠. 그러면 킬로줄 1 줄 해도 되고 킬로줄 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 이거는 뭐하고 같다? 1와트하고 같다. 와트하고 같다. 그리고 여기에 1 킬로줄 퍼 세크라고 하면 1 킬로와트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일에 대한 단위, 동력에 대한 단위 이렇게 됩니다.
열량. 열량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사용하는 일, 그죠? 부하 이렇게 됩니다. 일, 동력, 열량, 부하. 아시겠죠? 이런 단위가 전부 다 이거라고 와트나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줄 퍼 세크, 킬로줄 퍼 세크 또는 와트, 1와트, 1킬로와트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 풀 때 하나 기억하실 거. 일분은 분이라고 쓰지 않고 min, 미니츠 부분. min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분이에요, 분. 1분은 몇 초? 60초. 초도 S로 표시합니다. 초. S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1시간은 hour니까 H로 표시합니다. 시간. 1시간은 몇 분? 60분. 60분. 그리고 몇 초? 3600초. 이렇게 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킬로칼로리 이런 거 이제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리고 3600초.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위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알겠죠?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제 그거 아까 구하는 부분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건 전혀 안 중요하다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게 된다는 거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제 설비에서 그 다음에 구조에서 시설계로에서 나오는 단위 변화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단위만 알면 된다고. 하나 빠졌구나. 이거 어쩐지 이거 4번 1ppm 뭐예요? 100만 분의 1. 그래서 단위 변화는 이것만 네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것만 외워 주셔야 돼요. 기초과정 때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기초과정 모르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억이 안 난다. 손에 새기세요. 타투를 하든 뭐라든 새기세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이 단위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단위하고 이 단위는 시험 문제에서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 계산 문제 수행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못 풀어요. 이거 모르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솔직히 뭐 몰라도 상관은 없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모르면 계산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위 변환 부분은 기억을 해달라.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다 설명해 드렸고 기초과정 때 설명해야 될 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관식하고 복관식은 관이 한 개 있는 게 단관식, 관이 두 개 있는 게 복관식.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복관식. 그리고 수전을 열면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복관식. 수전을 열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거 단관식. 그렇죠? 난방의 분류는 중앙식과 지역 난방이 있는데 지역 난방은 건물에 뭐가 필요 없어요? 보일러가 필요 없어요. 보일러가 필요 없어. 하지만 중앙식 난방은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럼 중앙식 난방을 가지고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열이 나오는 거는 손을 대면 열이 나오는 거는 직접 공기, 뜨거운 공기가 나오면 간접. 대표적으로 무슨 난방? 온풍 난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류식 난방과 복사 난방 두 가지가 있는데 방열기가 있으면
대류. 왜냐하면 방열기가 있는다니 방열기에서 열을 가하죠. 그러면 공기를 가열하잖아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게 대류작용. 방열기가 필요 없는 게 뭐죠? 복사난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류난방은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이 있는데 온수가 공급되면 온수난방, 증기가 공급되면 증기난방. 온수는 고온수하고 뭐가 있다? 저온수. 고온수는 몇 도 이상? 100도 이상. 그 밑은 저온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변환. 지워도 되죠? 이거. 예. 안 되나? 지워도 되죠? 이렇게 지워도. 1m 거리를 보내는데 수압 얼마 필요해요? 0.01 메가파스칼. 그렇죠? 그 다음에 0.01 메가파스칼을 거리로 바꾸면 얼마? 1m. 그 다음에 1 메가파스칼은 1 뉴턴 퍼 제곱미리. 자, 1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1줄 퍼 세크. 1kW는 1kJ per sec. 됐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분을 초로 바꾸면 60초. 1시간을 분으로 고치면 60분. 시간으로 고치면 3600초. 그 다음에 1ppm은 얼마? 100만 분의 1.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다 해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기본서는 다 받으셨죠?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오시고 기본서 상권하고 학원이 있는데 무거우니까 상권만 가져오세요. 학원 안 가져오셔도 돼요. 학원 안 나가니까 상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권만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상권 반 나가고 그 다음에 상권 반이 아니고 우리가 3개월 중에서 10월, 11월, 12월 중에서 반 정도는 상권 나가고 반은 학원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험 문제도 50% 출제가 되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초 이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